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제로 컨볼션 뉴럴 네트워크까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제 개랑 고양이를 구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선 이게 시퀀셜 하냐? 그러면 이제 시퀀셜 하지 않죠. 제가 3번 전에 틀린 게 지금 고양이인지 개인지 맞추는데 어떤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제가 3스텝 전에 개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제가 고양이와 개를 맞추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 게임이 매번 새로 시작되는 형태인 거죠. 미로 찾기랑은 전혀 다른 거죠. 미로 찾기에서는 제가 3번 전에 했던 선택이 지금이랑 상관이 있는 거죠. 바둑도 그 과거의 선택이 상관이 있는데 지금 이 시퀀셜한 그런 게 아니고 고양이냐 개냐 숫자 구별하는 건 그냥 원샷인 거거든요. 그때마다 새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라고 해서 원샷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이벨류에이티브. 이게 이제 조금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좀 까다로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벨류에이티브의 반대말은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는 개다, 고양이다. 그럼 이벨류에이티브는 뭐냐 하면 점수를 주는 거예요. 5점 딱 주는 거죠. 근데 제가 개라고 했는데 개 맞아. 그러면 깔끔한데 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3점을 딱 준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맞다 틀리다는 얘기를 안 해주고 점수만 주는 이런 상황을 이벨류에이티브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점수를 다 모으면 이게 맞는 행동인지 아니냐인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전체를 다 알아서 할 때 가능한 얘기인 거고 제가 받는 거는 그냥 점수인 거죠. 그래서 이 3점이 그렇잖아요. 모든 다른 친구들은 다 100점을 받았는데 제가 3점을 받으면 완전히 실패한 거고 다들 1점인데 제가 3점이면 경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벨류에이티브는 점수만 띡띡 던져주니까 뭔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고양이 개 문제에서는 그렇지도 않아요. 딱 정답을 알려주고서 하는 거죠. 트레이닝 할 때.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방식인 거고. 그럼 이게 샘플도 된 거냐? 그렇죠. 이건 샘플도 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고양이 사진을, 모든 개의 사진을 주고서 학습한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갖고서 제가 일반화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샘플도 된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샘플도 된 건 모든 스테이트를 다 모든 정보를 갖고서 진행할 수 있으면 이그저스티브 다 뒤져본 거고 그렇지 않고 일부의 샘플에 대해서만 갖고서 그걸 일반화 시켜서 해야 되면 이거는 샘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은 XX5인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아타리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타리 게임은 시퀀셜한 거 맞죠? 아까 제가 뭘 했는지가 지금 제가 살지 죽을지랑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시퀀셜한 거 맞으니까 아타리 게임은 여기 동그라미가 쳐져야 됩니다. 이벨류에이티브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 얘기해 주질 않아요. 그냥 동작하면 점수가 나올 뿐이죠. 여기 동그라미죠. 그 다음에 샘플이 된 거 맞냐? 스테이트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진 화면 4장을 연달아 4장을 이건 쌓아 올려서 스테이트를 구성한다고 했죠. 그 무한히 많은 경우 수를 다 할 수가 없죠. 그 중에 일부만 갖고서 하는 거죠. 그것도 샘플이 된 거 맞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인 거죠. 바둑 같은 경우도 결국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모든 경우의 수를 제가 다 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아니지만 그 모든 경우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또 뭐 이렇게 했더니 이겼다 이건 거죠.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딥러닝을 하면서 해결책을 배운 거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화 성능도 좋고 일반화 성능이란 게 뭐냐 하면
샘플 해가지고 했는데 샘플에 트레이닝 셋이 없던 거에도 잘 되네. 이게 일반화 성능인 거죠. 그래서 이쪽을 해결하는 무기는 딥뉴럴 네트워크가 이걸 해결하는 무기인 거죠. 그러면 이쪽을 해결한 무기, 이쪽을 해결한 무기를 이제 배우는 거고, 그게 다 갖춰지게 되면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인바이러먼트는 MDP 형식으로 딱 주어져 있는 경우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걸 하겠다라는 거고, MDP 형태로 뭐 어떻게든 뭐 알아서 모델링을 해서 요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타크래프트든 바둑이든 아니면 PNR이든 요렇게 보는 거고, 요걸 갖고서 요렇게 쓴 상태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든 모르든 간에 이건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거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에이전트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에 집중을 할 수 있고요. 에이전트가 하는 일은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 결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폴리시를 개선하고, 이건 무한 반복인 거죠. 그래서 모든 강화학습 코드의 그 코어를 보시면 그냥 저 세 개입니다. 게임을 하고, 어떻게 보면 두 개일 수도 있겠네요. 게임을 하고, 게임 결과를 데이터로 모아서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게임을 하고, 저거의 반복인 거죠. 그래서 게임을 한다, 경험부터 배운다, 아까보다 똑똑해진다. 이게 사실 뭐 사람이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랬을 때 배울 수 있는 형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게임은 이런 규칙으로 돌아가는구나. 모델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지능을 발휘하는 거죠. 이거의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이러고 리워드는 이런 식으로 환산이 되는 거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공략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게 모델 베이스드 방법인 거죠. 반면에 그냥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에 집중해서 하게 되면 폴리시 러닝. 이게 사실은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그 목적으로 가는 길이, 그 최종 목적은 어떻게 폴리시를 만드는 거죠. 최종 목적은 폴리시를 만드는 건데, 폴리시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폴리시를 러닝할 수도 있고, 모델을 러닝해서 그 모델로부터 폴리시를 유도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밸류, 지금 이 상황의 유 분리를 추측할 수 있는 뭘 학습해서 걔를 갖고서 폴리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밸류랑 비슷한 건데요. 액션 밸류라고 하는 Q. 뭐 두 개는 그냥 둘 다 밸류라고 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차이는 스테이트가 들어갔을 때 밸류가 나오는 거랑 이 스테이트가 액션 둘 다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은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폴리시랑 밸류랑 둘 다 관리해서 하겠다. 여기서 안 적어놨는데 그게 액터 크리틱이죠. 액터는 폴리시, 크리틱은 밸류 얘기하는 거예요. 액터 크리틱은 뭐 요 두 개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인바이러먼트 잘 만드셔서 MDP로 모델링 하시고 그걸 갖다 놓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를 트레이닝 할 건데, 상황에 따라서 이 옵션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다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수학적인 기호가 필요하겠죠. 폴리시는 주로 파이로 많이 표시합니다. 보통 S가 들어가서 A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이렇게 해서 A가 나오면 이제
스테이트가 주어지면 액션을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확률적인 폴리시도 확률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액션을 취할 확률은 얼마, 저 액션을 취할 확률은 얼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폴리시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디터미니스틱한 것뿐만 아니라 이 확률적인 폴리시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요 액션을 취할 확률은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이런 건 당연히 성립하겠죠. 모든 액션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긴 취해야 되니까 모든 액션에 대해서 다 더하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폴리시 파이, 앞으로 파이라고 쓰면 그냥 폴리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그걸 확률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밸류는 밸류 평션.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수학적으로 정의를 써라 이런 건 뭐 사실 필요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뭐 강화학습에 대해서 뭐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막 주고받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폴리시가 어쩌고 밸류가 어쩌고 좀 대강 느낌 알아두셔야죠. 자, 지금 현재 스테이트의 밸류를 펑션인데,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트의 밸류는 뭐냐 하면 지금 네가 가진 폴리시로 계속 하면 이 정도 리턴이 있겠네의 기대값인 거죠. 당연히 폴리시가 있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네가 가진 폴리시로 게임을 하면 리턴을 이 정도 받겠네, 끝날 때쯤에. 그게 이제 밸류 펑션인 거죠. 정확하게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 밸류 펑션이라고 하면 보통 이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취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파일을 따라서 하면 이 정도 받겠네. 이게 Q 펑션이라고 합니다. 뭐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죠. 뭐 지금 외워서 시험 치자는 뜻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디파인이 된다 이런 거니까요. 자, 폴리시가 있고요. 스테이트 밸류, 액션 밸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함수가 3개가 디파인이 되는 거죠. 폴리시, 스테이트 밸류, 액션 밸류. 액션 밸류는 사실은 스테이트와 액션 둘 다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의미하는 바는 너 파이라는 방법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 이 정도 기대값이 예상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파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로 한다면 얻을 수 있는 밸류가 이게 옵티멀 밸류겠죠. 존재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수학적인 거죠. 이걸 찾고 싶은 거죠, 사실. 그리고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파이로 한다면 Q 펑션 밸류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은 이거죠. 생각해 보시면 가장 좋은 정책을 했을 때 A를 취했을 때 받게 될 값, A1을 취했을 때 받게 될 값, A2를 취했을 때 중에서 제일 큰 거니까 이렇게 하면 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옵티멀 밸류 펑션들이 정의가 됩니다. 이 결국 아래를 한다는 거는 얘를 찾아도 되고 얘를 찾아도 되고 얘를 찾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의 최종 목적지는 저걸 찾는 거죠. 사실 셋 중에 하나만 찾아도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뭐 그렇겠지, 뭐 그런갑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밸류 베이스드 방법은 이거를 찾는 데 집중하는 거죠. 폴리시 베이스드 방법은 이걸 찾는 데 집중하는 거고요. 모델 베이스드 방법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든지 리워드라든지 이런
environment가 돌아가는 원리를 찾는데 집중하는 방법인 거죠. 두 개를 이렇게 하면 뭐 액터 크리틱 같은 방법이 중간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보면, 자, 이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제너레이트 샘플 게임을 하는 거고, 그 게임한 결과로부터 뭔가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 거죠. 그 다음에 폴리시를 개선하는 건데, 자, 폴리시는 어떻게든 간에 폴리시 형태로 나오는 거죠. 게임을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중간에 밸류와 관련된 거를 잘 해결해서 이걸 갖고서 폴리시를 만들겠다. 이러면 이제 밸류 기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나는 다짜고짜 폴리시를 갖고서 하겠다. 수식의 의미는 앞으로 하겠지만, 그러면 폴리시 기반의 방법인 거고요. 나는 모델을 갖고서,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인 거죠. 이런 걸 잘 해가지고 모델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모델 기반의 방법인 거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 방법이 샘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내가 인바이러먼트 시뮬레이터가 느리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좋은 선택이 아닌 거죠. 이쪽 기반의 방법이 샘플이 좀 적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시뮬레이터가 좀 느리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좀 나은 거고요. 근데 뭐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뭐 계산량도 리소스도 다 다르고. 그래서 뭐 밸류 펑션 기반의 방법으로 제일 유명한 게 아타리 게임이죠. DQN이라고 적혀 있었죠. Q가 Q러닝, 아까 QSA를 배우는 거였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한 게 유명한 게 밸류 펑션 기반을 한 유명한 방법이 아타리 게임 방법인 거고요.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유명한 게 뭐 많죠. 알파고.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모델 기반의 방법, 여기서 말하는 알파고, 알파고인 거고요. 요 모델 기반의 방법으로는 아주 딱히 좋은 예제가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뭐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으로 분류하긴 해요.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 네. 뭐 요거는 제가 좋은 예를 좀 못된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시퀀셜과 원샷이 있었는데, 그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원샷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 게임이 항상 새로 시작되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 틀렸던 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퀀셜은 아까 행동이 영향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드는 여기서는 좋은 행동이 뭐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이밸류에이티브는 점수만 주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죠. 만점이 만점인지 100점인지 모르겠는데 90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모든 액션에 대해서 다 조사해 볼 수 있을 정도면 이쪽인 거고,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해서 일반화를 수행해야 되면 이쪽인 거고. 대강 봤을 때 요쪽이 좀 명확한 거죠. 단정적으로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명확한 상황인 거고, 이쪽이 뭔가 안개 속에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시퀀셜하게 해서 아까가 좋은 결과가 나온지도 모르겠는데 잘했다 못했다는 없고 그냥 점수만 주고 계기판에 점수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내가 가진 거는 극히 일부만 받고, 이 상황에서 하는 게 딥 인포스먼트 러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데, 자, 아이고 좋네? 마이너스 1점밖에 안 받았네, 마이너스 1점밖에 안 받았네, 마이너스 1점밖에 안 받았네. 근데 마이너스 100점 받게 되는 거죠, 이쪽은.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이렇게 한 게 이게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퀀셜한 상황인 거고요.
과거에 한 게 지금 나한테 큰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시퀀셜한 상황이고요. 원샷은 그냥 할 때마다 새 게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과거의 히스토리 다 날아가고 할 때마다 새 게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거죠. 할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 주고 맞춰봐. 새로운 이미지 주고 맞춰봐. 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샷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밴딧 프로블럼이라고 있는데 밴딧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밴딧이 이게 이제 예전에 서부 영화 보면 총 들고 뭐 동네 그 약탈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밴딧 프로블럼이라고는 뭐냐 하면요, 슬롯머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팔 하나짜리 깡패인 거죠. 뭐 이게 이제 왜냐하면 슬롯머신에 이게 땡기면 결국 돈을 다 잃는 거죠. 그래서 원 암드 밴딧이라고 그러면 슬롯머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문제가 있냐 하면요, 슬롯머신이 기계가 두 개가 있어요. 투 암드 밴딧인데요, 제가 어느 걸 당겨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이 카지노에 갔는데 슬롯머신이 한 5개쯤 있어요. 그러면 멀티 암드 밴딧이 되는 거죠. 팔이 여러 개인 건달, 뭔가 이렇게 약탈자인 거죠. 그랬을 때 몇 번째 걸 당겨야 되냐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카지노의 그 슬롯 머신의 어떤 식의 내부적인 로직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걸 알아야만 대답할 수 있는데 뭐 나름 여기서는 웰 디파인된 가정을 하는 거죠. 어떤 가정이냐 하면 각 기계마다 리턴 얼마만큼 돈을 줄지 고정이 되어 있는 거. 어떤 거는 150%, 어떤 건 70%, 어떤 건 30%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150%라고 항상 150%를 주는 게 아니라 한 뭐 1000번쯤 가져갔다가 뭐 1500배를 준다든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진짜 오래 했을 때 150%라는 얘기인 거고, 진짜 오래 했을 때 90%라는 얘기인 거고, 진짜 70%. 근데 그 숫자는 몰라요.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걸 땡겨야 되는 게 맞냐? 당연히 정답은 알 수 없다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어떤 전략을 취하면 될까요? 이 멀티 암드 밴드 프로블럼인데요, 아마 모든 분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전략을 취하면 돼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전략이 뭘까요? 내가 10만원 갖고 시작을 한다면 한 3만원을 균등하게 나눠서 다 땡겨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리턴을 많이 해준 애를 나머지 8만원을 땡기는 거죠. 그게 3대 8이냐 4대 5냐 그런 거는 뭐 구별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전략의 형태는 그건 거죠. 내가 얼마를 갖고서 익스플로어를 해서 좋은 거를 찾고 그 좋은 거에다가 뒤에 익스플로이트를 한다. 그러니까 이 이벨리에이티브 상황이나 뭐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익스플로어 exploit 작전이 그냥 유일한 작전인 거죠. 물론 거기에 파라미터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선택은 있겠지만 익스플로어 exploit을 해야 되는 건 변하지 않는 거죠. 아무튼 그거는 조금 더 나간 거고요. 요 밴딧 프로블럼 모델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땡겼는지 뭐 이런 거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면 6배를 주고 1, 2, 3, 4, 5가 나오면 그냥 돈을 먹는다. 그랬을 때 내부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한 행동과 다음번에 할 그게 연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항상 새 게임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원샷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제 밴딧 프로블럼을 뭐 7000번 꽝을 내고 한 번 결과를 내도록 뭐 내부적으로 7000번 카운트했다 한 번씩 했다 이러면 이제 이게 가정이 깨지는 건데 뭐 그런 가정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뭐 주사를 던져서 6이 나오면 뭘 해주고 이런 식이 됐다면 원샷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퀀셜과 원샷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
evaluative와 supervised인데요. 그냥 점수만 딱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한 거 맞아.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 너 10점, 너 감점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감점 마이너스 10점인데 딴 애들 마이너스 1000점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깜깜이 상황, 이 상황은 모든 그걸 다 아니까 결국 여기서 받은 10점이 좋은 건지 안 좋은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밸류에이티브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안다면. 근데 이밸류에이티브 상황이라는 거는 깜깜이 상황이 된 거죠. 아니면 다 알 수는 있지만 너무 스페이스가 크기 때문에 다 조사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다 조사할 수 없다면 이밸류에이티브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원칙적으로 바둑 같은 경우도 다 원칙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가 현실적으로 할 방법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되면 이겼다 졌다만 딱딱딱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드 이그저스티브인데 이게 이제 게임 화면인 거죠. 보시면 뭐 게임 화면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걸 다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일부만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샘플드인 거고, 거기서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벌써 했던 겁니다. 이거와 싸우는 방법은 딥러닝. 그렇죠?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CNN.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은 그건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리고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저 세 개가 가장 깜깜이 상황으로 가 있는 그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플래닝 상황인데요. 뭐냐면 플래닝은 시퀀셜 하긴 한데 모든 정보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모든 정보를 다 주어졌을 때 지도가 다 있고 이때 시퀀셜하게 어떻게 좋은 행동을 할 것인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만 딱 봤을 때는 아니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기법들이 요 시퀀셜을 처리하기 위한 요 기법이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지금은 요 시퀀셜을 처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을 배우기 위해서 플래닝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뭐 짐작컨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동그라미.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되려나? 저도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맨 끝에 확실한 거는 땡땡땡 이거는 확실하죠. 자, 그래서 한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할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호수에서 요 호를 피해서 목표 지점까지 가는 문제입니다. 근데 바닥은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리고 자, 로봇을 보내는데요. 자, 아니 딸랑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나이브하게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전쟁의 작전에 모든 게 다 뜻대로 계획됐을 때 상황만 딱 해놓은 거죠.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의 플랜 B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만약에 여기서 미끌렸다. 그러면 모든 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는 당연히 작전은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벗어났을 때 베리에이션에 대한 해결책도 생각을 해야죠. 상대편이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뭐 계획을 짜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플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예를 든 게 여기서 잘 가다가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거로는 그냥 백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조차도 굉장히 단순하긴 하지만 폴리시가 필요하구나. 스테이트가 들어가면 액션이 나오면 디터미니스트 폴리시인 거고, 아니면 스테이트와 액션이 들어가면 확률이 나오면 뭐 스타캐스틱인데, 어찌되었든 폴리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정해놔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 빠지면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 빠지면 저렇게 하고, 이게 있어야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개의 대표적인 폴리시가 있습니다. 폴리시는 그냥 다짜고짜 가라.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미끄러졌으면 바로 거기로 돌아가도록, 미끄러졌으면 이렇게 하는 폴리시인 거죠. 그 다음에 폴리시 두 번째는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왔어요.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면 3분의 1의 확률로 자기 자신한테 있고 3분의 1 확률로 여기를 가고 3분의 1 확률로 빠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폴리시를 취하게 된다면 3분의 1 확률로 자기 자신으로 가고 3분의 1 확률로 옆으로 가고 3분의 1 확률로 왼쪽으로 가니까 적어도 빠지진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폴리시가 좋은 것인가? 어떤 폴리시가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은 사실은 좋은 폴리시를 찾는 거랑 정말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좋고 나쁘고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좋은 걸 찾을 방법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왼쪽이 좋으냐 오른쪽이 좋으냐에 대해서 굉장히 솔리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폴리시를 찾기 위한 첫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없는데 좋은 걸 찾는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왼쪽에도 점수를 줘야 되고 오른쪽에도 점수를 줘야 되는 거죠. 그 점수를 솔리드하게 줄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지만 좋은 폴리시를 둘 중에서 고를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은 폴리시를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량적으로 이 폴리시의 값을 매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요? 폴리시의 값을 매길 수 있다는 게. 이게 밸류인 거죠. 그러니까 폴리시와 밸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폴리시로 한다면 너 이 상황에서 이 폴리시로 진행한다면 몇 점을 받을 거야. 그게 밸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밸류와 여기에서의 밸류를 비교해서 높은 밸류를 보이는 게 나은 폴리시인 거죠. 그러니까 폴리시와 밸류 이런 것들이 얽혀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또 조금만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